지안아, 지우야, 어디 있는 거니? 이정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빈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며느리 윤지가 내 아들 보험금 들고 도망간 거니? 10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보험금 3억 원이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고, 그 다음날 윤지는 손주들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들 죽고 10년, 돈 들고 다른 남자와 도망친 줄 알았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한 순간 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정화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70세 이정화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통쾌한 반전과 뒤늦은 정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드라마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화 씨는 오늘도 아들 민수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이후로 정화 씨의 시계는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엄마, 곧 큰일 하나 해결될 것 같아요. 민수가 사고 나기 사흘 전에 남긴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정화 씨는 손때 묻은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3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들.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정화 씨는 그날의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순간, 영안실에서 아들의 차갑게 식은 몸을 만졌을 때 무릎이 꺾이던 순간, 그리고 며느리 윤지가 보험금 3억 원을 받고 사라진 순간, 윤지, 그 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화 씨는 중얼거리며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생전에 쓰던 포켓 수첩이었죠. 낡은 가죽 표지에는 민수의 땀과 손때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3장이 깔끔하게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죽은 뒤 정화 씨가 방을 정리하다 발견한 수첩이었는데 그때는 미처 찢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이게 대체 뭘 적었던 거니? 정화 씨는 휴대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7년 전 쓰레기통에서 주웠던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찢겨진 수첩의 한 조각이었죠.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지만 정화 씨는 이 종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민수가 무언가 중요한 말을 남긴 것 같았거든요. 정화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고 민수 씨의 사망 보험금 3억 원이 수익자 이윤지 씨 계좌로 입금 완료됐습니다. 정화 씨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민수가 결혼 직후 윤지를 보험금 유일 수익자로 지정해뒀다는 사실을요. 보험 설계사가 팩스로 보내준 서류에는 민수의 필체가 또렷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죠. 정화 씨는 분노했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지가 사라졌습니다. 4살짜리 딸 지안이와 갓난아기 아들 지우를 데리고 말이죠. 정화 씨는 다음날 아침 윤지의 집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옷까지, 아기 젖병, 지안이가 좋아하던 인형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관 신발장도 텅 비어 있었죠. 이게 말이 돼? 아들 죽고 사흘 만에 돈 챙겨서 도망가다니. 정화 씨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할머니, 성인이 자의로 이사 간 건데 저희가 어떻게 수사를 해요? 범죄도 아니고요. 손주들까지 데려갔는데요. 제 손주예요.
법적으로는 엄마가 친권자니까요. 할머니께서 양육권 소송을 하시든지. 정화 씨는 그날 이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첫 번째 탐정은 석 달 만에 손을 들었고 두 번째 탐정은 1년을 버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3년 전 그마저도 추적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윤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전국의 전단지 5,000장을 뿌렸습니다. 지안이와 지우의 사진을 들고 시장마다 역마다 돌아다녔습니다. 실종자 찾기 단체에 매년 제보했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화 씨는 탐정비와 전단지비로만 3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녀가 30년간 운영하던 작은 식당까지 정리해야 했죠. 지안아, 지후야, 할머니는 너희를 못 잊는단다. 지안이에게 4살 때 선물했던 팔찌 하나가 있습니다. 지안이는 그 팔찌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차고 다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차고 있을까? 뒷면에는 지안아, 할머니가 사랑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그러다 문득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뒤적이다 민수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요. 잘 되면 전화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긴장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정화 씨는 이 메시지를 수백 번도 넘게 들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무슨 약속이었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정화 씨는 영정 앞으로 다시 돌아와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아들의 미소가 더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안이랑 지후 꼭 찾을게. 꼭. 그날 밤 정화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속 시계는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그리움만은 더 짙어졌습니다. 정화 씨는 은팔찌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모르죠. 내일은 기적이 일어날지. 정화 씨는 이른 아침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시장에 들렀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고등어를 사서 구워 먹곤 했거든요. 영정 앞에도 한 토막 올려놓고요. 시장 입구를 지나 생선 가게 쪽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였어요. 맑고 경쾌한 마치 지안이가 어렸을 때 내던 그런 웃음. 정화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0m쯤 앞에 한 소녀가 과일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제법 큰 게 중학생쯤 되어 보였어요. 긴 생머리에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죠. 소녀는 과일 가게 주인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왜 저렇게 낯이 익지? 정화 씨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소녀의 옆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똑 부러지는 코, 살짝 올라간 입꼬리. 민수를 닮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렸을 적 지안이를 빼닮았어요. 정화 씨가 5m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소녀가 과일을 담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화 씨의 시선이 소녀의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은팔찌, 낡았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은팔찌가 소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팔찌에는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멀리서는 보이지 않지만 정화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할머니가 사랑해라고 새겨져 있다는 걸. 지안이? 정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소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녀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아, 지안이 맞지? 정아 씨가 한 걸음 다가서자 소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일 봉지를 떨어뜨릴 뻔하더니 황급히 뒤돌아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아, 잠깐만, 할머니야. 정아 씨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빠르게 사라져갔어요. 정아 씨는 장바구니를 땅에 내팽개치고 뒤쫓았습니다. 65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지안아, 할머니야, 할머니 좀 봐. 하지만 소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주택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아 씨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년 만에 찾은 손녀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골목을 2개쯤 지났을 때 정아 씨는 소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낡은 주택가 골목길 사이로 소녀가 사라졌어요. 정아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헐떡였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지안아. 정아 씨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골목길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명 지안이었습니다. 그 눈빛, 그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팔찌. 틀림없었어요. 정아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어요. 대문마다 녹이 슬었고 담벼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였죠. 지안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정아 씨는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빨래가 주렁주렁 널린 옥상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정아 씨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 건물 2층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여자였어요.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아 씨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윤지. 정아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며느리의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멀었고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아 씨가 그 건물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커튼이 휙 닫혔습니다. 창문 너머의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정아 씨는 건물 입구까지 갔습니다. 낡은 철제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거뒀습니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또 도망갈지도 몰라. 정아 씨는 대문 옆 우편함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우편함에는 201호 김선영이라는 우편물들이 있었어요. 김선영. 윤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 씨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게 아닐까? 분명 그럴 거야. 정아 씨는 건물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뒤편으로 가니 201호 창문이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거실 일부가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식탁.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 아이들 사진이 몇 장 붙어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이 지안이와 지우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너무 멀어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정아 씨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누군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아 씨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저기, 길을 잃어서요. 아,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창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정아 씨는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서성이면 수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정아 씨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와 떨어뜨린 장바구니를 주었습니다. 고등어는 사지 못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아 씨의 머릿속은 온통 지안이 생각뿐이었어요. 분명 지안이야. 그 은팔찌를 차고 있었어. 그리고 나를 알아봤어. 정아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 열쇠를 문에 꽂기도 힘들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안이를 봤어. 우리 지안이를 찾았어. 정아 씨는 영정 사진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지안이는 도망쳤을까? 왜 윤지는 숨어 살고 있을까? 그리고 보험금을 받았을 텐데 왜 저러고 지내는 걸까? 정아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뒤적이다 3년 전 마지막으로 고용했던 탐정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정아 씨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내가 직접 찾을 거야. 정아 씨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그 골목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안이를 다시 만날 때까지, 윤지의 진실을 알아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은팔찌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안아, 할머니가 간다. 기다려라. 정아 씨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단장을 하고 시장 가는 척하며 201호 건물 앞을 서성였죠. 하지만 지안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커튼도 늘 닫혀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정아 씨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정아 씨는 골목 입구 구멍가게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캔커피 하나를 사서 벤치에 앉아 201호 건물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6시쯤 불이 켜졌습니다. 201호 창문에 환한 불빛이 들어왔어요. 정아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간 모양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건물 대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정아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자는 흰색 유니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오자 가슴에 달린 명찰이 보였습니다. 김선영 간병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여자 윤지였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어요. 볼이 푹 꺼졌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머리숱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죠. 하지만 분명 윤지였습니다. 윤지는 피곤한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아 씨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윤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7024번 버스를 탔습니다. 정아 씨도 황급히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아 씨는 뒷좌석에 앉아 윤지를 지켜봤습니다. 윤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손에 든 가방은 낡고 해졌습니다. 40분쯤 달려 윤지가 내린 곳은 대학병원 앞이었습니다. 윤지는 병원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정아 씨는 따라 들어갈 수 없었어요. 신분증을 확인하더군요. 정아 씨는 병원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윤지가 야간 간병인이라면 아침에 퇴근할 거였습니다. 정아 씨는 밤새 로비 의자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불편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새벽 5시쯤 직원 출입구가 열리고 윤지가 나왔습니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정화 씨는 다시 윤지를 따라 버스에 올랐습니다. 윤지는 버스 안에서 졸았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꺾일 때마다 화들짝 놀라 깨곤 했죠. 정화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하려고 했는데 저 모습을 보니 미움이 생기지 않았어요. 집 앞에 도착한 윤지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정화 씨는 윤지가 집에 들어간 뒤 조심스럽게 건물에 다가갔습니다. 창문 쪽으로 돌아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왔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아이 목소리. 지우였습니다. 응, 지우야. 엄마 왔어. 밥 먹었어? 윤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응, 누나가 라면 끓여줬어.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어? 아니야. 괜찮아. 지우는 약 먹었지? 응. 근데 엄마, 숨쉬기가 좀 힘들어. 정화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우가 아픈가 봅니다. 그래. 그럼 산소호흡기 켤까? 응.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 씨는 창문 밑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작은 소파 하나와 낡은 식탁, 그리고 소파 옆에 산소호흡기가 놓여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마스크를 얼굴에 대고 있었죠. 지우였습니다. 윤지가 지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열은 없네. 다행이다. 지우야, 엄마가 죽이랑 끓여줄까? 아니야. 엄마 자야 해. 엄마 얼굴 너무 하얘. 괜찮아. 엄마는 괜찮단다.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넌 엄마 아들이잖아. 미안할 게 뭐 있어. 윤지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정화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가 아픈 거였습니다. 심하게 아픈 모양이었어요. 산소호흡기까지 쓰고 있으니까요. 정화 씨는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우편함을 살펴봤어요. 우편함에는 편지 몇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를 살짝 빼내어 봤습니다. 병원 독촉장이었습니다. 미납 금액 4,200만 원. 조속히 납부 바랍니다. 정화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4천만 원. 윤지가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편지들도 모두 병원 독촉장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편지를 다시 꽂아 넣고 물러났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보험금 3억은 어디로 간 거지? 윤지가 아이 병원비를 못 낼 정도면 돈이 없다는 건데. 정화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윤지를 원망했습니다.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본 윤지는 돈을 챙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아픈 아들을 돌보는 엄마였어요.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정화 씨는 다시 건물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불빛이 꺼졌습니다. 윤지가 잠든 모양이었어요. 정화 씨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 씨는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손녀와 손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봤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우가 저렇게 아픈데 3억이 있었다면 치료를 했을 텐데. 정화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윤지가 정말 돈을 가지고 도망친 거라면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 리 없었어요.
그렇다면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집에 도착한 정화 씨는 민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윤지가 도망친 게 아니었나 봐. 정화 씨는 민수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찢겨진 마지막 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여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민수가 무언가 중요한 걸 적어뒀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화 씨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희미한 글씨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읽어야 해. 이게 열쇠일지도 몰라. 정화 씨는 내일 안경점에 가서 돋보기를 새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확대해서 볼 방법도 찾아보기로 했어요. 혹시 아나요? 거기에 윤지가 숨어 사는 이유가 적혀 있을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화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후에 힘들게 숨쉬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윤지의 비틀거리던 뒷모습도요. 정화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집에 가서 진실을 알아내기로요. 윤지에게 직접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숨어 사는지, 그리고 그 3억은 어디로 간 건지. 창밖으로 첫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정화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요. 정화 씨는 다음 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지안이를 만나야 했어요.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화 씨는 동네 부동산에 들러 그 일대 중학교 위치를 물었습니다. 세 군데가 나왔어요. 정화 씨는 각 학교 정문 앞을 돌며 지안이를 찾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는 지안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세 번째 학교, 혜성중학교 정문 앞에서 정화 씨는 지안이를 발견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정화 씨는 숨을 죽이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지안이는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걸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정화 씨는 20m 정도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안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공책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공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지안이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정화 씨는 재빨리 다가가 공책을 주었습니다. 겉표지에 지안이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화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책을 펼쳐봐야 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0년 전 날짜부터 적혀 있었어요. 정화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안이가 10년 동안 일기를 써왔다니. 정화 씨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3월 2일. 오늘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요. 정화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쓴 글이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28일. 검은 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요. 빨간불이었는데 그 차는 안 섰어요. 엄청 빨랐어요. 쿵 소리가 났어요. 아빠 차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무서웠어요. 정화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안이가 사고를 목격했던 거예요. 그것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 번호는 12야 3456이었어요. 검은 벤츠였어요. 아저씨가 차에서 내렸어요. 얼굴이 빨간색이었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엄마가 당신 술 마셨죠? 라고 소리쳤어요. 정화 씨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며칠 뒤 일기가 있었어요. 2015년 3월 12일. 오늘 집에 무서운 아저씨가 왔어요.
양복 입은 아저씨예요. 엄마한테 큰 가방을 줬어요. 엄마가 열어보니까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엄마는 소리쳤어요. 나가세요. 우리 남편 목숨을 돈으로 사려고요? 아저씨가 갔어요. 근데 또 왔어요. 3번이나 더 왔어요. 정아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군가 윤지에게 돈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합의금이었을 겁니다. 엄마는 계속 거절했어요. 우리 남편은 잘못이 없어요. 왜 제가 합의를 해야 해요? 엄마가 울었어요. 나도 무서웠어요. 정아 씨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2015년 3월 22일, 경찰 아저씨가 왔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상해요. 영상에서는 신호가 초록불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본 건 빨간불이었는데 엄마가 이건 조작된 거예요. 라고 소리쳤어요. 경찰 아저씨는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아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됐다니. 그럼 민수는 억울하게 죽은 거였어요. 그 나쁜 아저씨 이름은 박철수래요. 큰 회사 사장님이래요. 돈이 엄청 많대요. 엄마가 저 사람이 경찰을 매수한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정아 씨는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몇 달 뒤 일기에는 재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 갔어요. 엄마가 손을 꼭 잡았어요. 판사 아저씨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신호가 빨간불이었니? 나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박철수 아저씨 변호사가 4살짜리 아이 말을 믿을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판사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린 지안이가 법정에 섰었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재판에서 졌어요. 박철수 아저씨가 무죄래요. 엄마가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요. 아빠가 억울해요. 정아 씨는 더 최근 날짜의 일기를 찾았습니다. 3년 전 일기가 나왔어요. 지우가 수술했어요. 심장 수술이래요. 돈이 엄청 많이 들었대요. 2억이 넘는데요. 엄마가 아빠 보험금으로 수술비를 냈어요. 이제 돈이 거의 없대요. 엄마가 밤에 일하러 가요. 병원에서 일한대요. 정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었던 거예요. 지우 수술비로 다 쓴 거였습니다. 엄마가 계속 재판하고 있어요. 박철수 아저씨를 꼭 감옥에 보낼 거래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래요. 나도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요. 정아 씨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주일 전에 쓴 일기였어요. 할머니를 봤어요. 시장에서 할머니를 봤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안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말했어요. 지안아, 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 박철수 사람들이 우리를 찾을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숨어 살아요. 이름도 바꿨어요. 엄마는 이제 김선영이에요. 그 밑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엄마가 재판에서 이기면 그때 할머니 찾아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정아 씨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골목 한가운데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10년 동안 오해했습니다. 윤지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박철수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홀로 싸워왔던 겁니다. 윤지야, 미안하다. 정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지안이를 찾아야 했어요. 공책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아니, 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안이를 꼭 안아줘야 했습니다. 정아 씨는 지안이가 사라진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안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간 모양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201호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어요. 지금 당장 찾아가면 윤지가 놀랄 거예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정화 씨는 공책을 가방에 넣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꺼냈어요. 민수야, 네가 뭘 적어뒀는지 알아야겠어. 이게 윤지를 도울 열쇠일지도 몰라. 정화 씨는 전등 밑에 종이를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글씨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희미했어요. 그 뒷장을 넘겼습니다. 볼펜으로 적은 자국이 남아있는지 보려고요. 불빛을 비추니 자국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 건물, 사망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정화 씨는 확대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정화 씨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민수가 적어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지은 건물이 무너져 15명이 죽었다는 것. 박철수가 뇌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 그리고 민수가 그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려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민수가 정화 씨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민수는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박철수에게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요. 정화 씨는 지안이의 공책과 민수의 종이 조각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보였어요. 윤지는 10년 동안 혼자서 이 싸움을 해왔던 겁니다. 아이들을 지키면서 남편의 억울함을 풀면서 악당을 처벌하려고 싸워왔던 거예요. 윤지야, 이제 엄마가 도와줄게. 혼자 싸우지 마. 정화 씨는 내일 윤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함께 가지고 경찰에 가기로 했어요. 아니, 검찰에 가야 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정의를 찾을 거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정화 씨는 민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네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윤지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미안하다, 아들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정화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안이의 공책을 들고 201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어요. 윤지는 밤새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터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을 시간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공책을 우편함에 넣으려다 말았어요. 직접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정화 씨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놓친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요. 뒷장을 넘기다가 한 장의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법원 출석 통지서였어요. 민사 항소심 재판 기일 통지. 사건 번호 2011갑 1522. 원고 김선영, 피고 박철수. 재판 일시 금일 오전 10시. 정화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9시 20분. 법원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했어요. 정화 씨는 공책을 가방에 넣고 급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택시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정화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만에 윤지와 제대로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함께 싸울 수 있을 겁니다. 법원에 도착한 건 9시 50분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안내 데스크에서 재판 진행 법정을 물었어요. 312호 법정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윤지였어요. 낡은 검정 재킷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지 옆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국선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는 시계만 자꾸 쳐다보며 불편한 기색이었죠. 김선영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재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선생님,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법정 반대편에서 여러 명이 걸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58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박철수였습니다. 박철수 뒤에는 3명의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모두 유명한 로펌 배지를 달고 있었죠. 그중 가장 앞선 변호사가 윤지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포기 안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윤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아 씨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제312호 법정 개정합니다. 당사자분들은 입장하세요. 사람들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아 씨도 방청석으로 들어갔어요. 앞줄에 앉아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윤지는 원고석에 앉았고 박철수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 판사였어요. 서류를 펼치더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민사 항소심 사건을 개정합니다. 원고 김선영, 피고 박철수. 원고 측 준비는 되셨습니까? 윤지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이 사건은 10년 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1심에서 피고인 무죄 판결이 났고 원고가 계속 항소 중입니다. 원고 측은 이번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셨습니까? 윤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됐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제 딸이 목격했습니다. 신호는 분명 빨간불이었습니다. 박철수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당시 목격자는 4세 아동으로 기억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1심에서 이미 기각된 주장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목격자 진술 외에 다른 물적 증거가 있습니까? 윤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아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블랙박스 조작을 입증할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원고 측은 10년 동안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이 사건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지가 무릎이 꺾이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아 씨는 참을 수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정아 씨를 바라봤어요.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아 씨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정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지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윤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방청객, 지금 방해하시면 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제 아들이 남긴 수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철수의 범죄 증거가 적혀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변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판사가 정아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떤 수첩입니까? 제 아들 민수가 죽기 3일 전에 쓴 수첩입니다. 박철수가 건물 붕괴 사고를 은폐한 증거가 적혀 있습니다. 박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수첩 같은 건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방청객, 그 수첩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화 씨는 가방에서 민수의 수첩과 찢어진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법정 직원이 정화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화 씨는 수첩을 건넸어요. 직원이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도 함께 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윤지가 원고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봐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가 다가가 수첩을 봤어요.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민수 오빠가. 윤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화 씨도 눈물이 났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수첩의 진위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일단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에 검증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저건 조작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피고 측도 검증 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윤지가 정화 씨에게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법정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신가요?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 씨는 윤지의 손을 잡았어요. 윤지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어머님, 윤지가 정화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1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어요. 정화 씨는 윤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정화 씨는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지야, 이제 우리 같이 싸우자. 민수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자. 네, 어머님. 꼭 이길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뒤 정화 씨와 윤지는 법원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냉면집이었어요.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정화 씨도 마찬가지였죠. 윤지야, 뭐 좀 먹어라. 너무 말랐구나. 정화 씨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아니야. 둘 다 먹어야지. 정화 씨는 물냉면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화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윤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말씀도 안 드리고 사라져서. 아니야. 네 사정이 있었을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오해했어. 돈 들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단다.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는. 윤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다해진 가계부였어요. 정화 씨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쓴 돈 내역이에요. 하나하나 다 기록했어요. 정화 씨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 오빠 보험금 3억 원 꼭 지키겠습니다.
정아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5년 7월 3일. 지후 심장병 진단. 수술비 예상액 2억 원. 2015년 9월. 개명 비용 30만 원. 2015년 10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박철수 사람들 피해 이사. 페이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아 씨는 손이 떨렸어요. 윤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생후 6개월 때 심장병 진단을 받았어요. 선천성 심장 기형이래요. 3살 전에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수술비가 2억이 넘었어요. 정확히는 2억 2천만 원이었어요. 지우가 3살 되던 해에 수술했어요. 정아 씨는 수첩에 적힌 내역을 봤습니다. 지후 수술비 2억 2천만 원. 그 밑으로 다른 항목들이 빼곡했습니다. 재판 비용 및 증거 수집 비용 1천만 원. 전문가 자문료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3천만 원. 결국 국선으로 변경. 생활비 월 50만 원 10년 동안 6천만 원. 정아 씨가 계산해 봤습니다. 합계 3억 4천만 원. 보험금보다 4천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였어요. 윤지야. 그럼 지금은?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병원에서 야간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 달에 180만 원 받아요. 여기서 집세 60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지후 약값 내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정아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지우는 지금 괜찮은 거니? 윤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는데 심장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래요. 정기 검진 받아야 하고 약도 계속 먹어야 해요. 그리고 윤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뭐니? 의사 선생님이 10년 후쯤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대요. 지후 심장이 자라는 속도를 인공판막이 못 따라가서 재수술 비용은 1억 5천만 원 정도래요. 정아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윤지야, 그래서 지금 병원비가 밀린 거구나. 네. 지후 약값이 한 달에 80만 원이거든요. 몇 달 못 내서 지금 많이 밀렸어요. 정아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윤지야, 근데 왜 개명까지 한 거니? 왜 숨어 산 거야? 윤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님, 박철수가 저를 찾으려 했어요. 재판 시작하고 나서요. 뭐라고? 어느 날 집에 남자 둘이 찾아왔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재판 취하하면 2억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정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박했어요. 애들 안전도 생각 안 하냐고요. 그날 밤 지안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검은 차가 따라왔대요. 너무 무서웠어요.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개명하고 이사하고 숨어 살기로 했어요. 지안이 이름도 학교 서류상으로만 바꿨어요. 혹시라도 박철수 사람들이 찾을까 봐요. 정아 씨는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지야,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어머님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랬어요. 윤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냥 민수 오빠가 너무 억울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술 취한 사람한테 죽임당하고 그 사람은 돈으로 무죄 받고 알아. 저는 꼭 이기고 싶었어요. 박철수를 감옥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야 민수 오빠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아 씨는 윤지를 꼭 안았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화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때 냉면이 나왔습니다. 종업원이 그릇을 놓고 갔어요. 정화 씨는 윤지를 놓아주고 냉면 그릇을 윤지 앞으로 밀었습니다. 윤지야, 일단 먹자. 기운 내야지.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냉면을 먹었습니다. 윤지는 반쯤 먹다가 숟가락을 놓았어요. 어머님, 그 수첩. 정말 민수 오빠가 쓴 거예요? 그래. 민수가 죽기 3일 전에 쓴 거야. 마지막 장이 찢어져 있었는데 내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7년 동안 간직했단다. 박철수가 건물 붕괴 사고를. 그래. 15명이 죽었대. 박철수가 뇌물 8억을 주고 은폐했고 민수가 그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려 했던 거야. 윤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민수 오빠가 응. 박철수가 민수를 없애려고 일부러 차로 들이받은 거야.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어. 윤지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수 오빠. 정화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지야, 이제 우리 민수가 쓴 이 증거로 박철수를 잡을 수 있어. 그리고 USB도 찾아야 해. USB요? 응. 민수가 여기에 적어뒀어. 회사 서버에서 증거를 빼내 USB에 저장했대. 자택 금고에 보관 중이라고 써 있어. 윤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민수 오빠 유품 중에 그래. 찾아보자. 오늘 당장. 두 사람은 냉면을 마저 먹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윤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정화 씨는 10년 만에 손주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지야, 지안이하고 지후. 내가 만나도 되겠니? 윤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애들이 얼마나 할머니 보고 싶어 했는데요. 정말? 네. 지안이는 매일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정화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만에 손주들을 만나게 되다니. 그리고 윤지와도 화해했어요. 이제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박철수를 반드시 법정에 세울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정화 씨와 윤지는 201호 건물 계단을 함께 올랐습니다. 정화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만에 손주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지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지우야. 엄마 왔어. 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두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안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지우는 소파에 누워 책을 보고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정화 씨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지안이가 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정화 씨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안아, 우리 지안이. 지안이가 벌떡 일어나 정화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정화 씨의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지안아, 할머니가 보고 싶었지? 미안해. 지안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화 씨도 지안이를 꼭 안고 울었어요. 소파에 누워있던 지우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예요, 지후. 정화 씨는 지우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입술도 약간 파래 보였습니다. 정화 씨는 지안이를 놓고 지우를 안았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이제 왔어. 많이 아팠지?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왔으니까 안 아파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윤지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정화 씨는 지우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거든요. 지안이는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손목에 은팔찌가 반짝였습니다. 지안아, 팔찌 아직도 차고 있구나.
네, 할머니. 한 번도 안 뺐어요. 할머니 생각날 때마다 만졌어요. 정화 씨는 지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팔찌는 여전했어요. 윤지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고맙다, 윤지야. 정화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윤지야, 이제 USB를 찾아야 해. 민수 유품이 어디 있니? 네. 잠깐만요. 윤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위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여기에 민수 오빠 물건들이 다 있어요. 상자를 열자 민수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지갑, 시계, 명함, 볼펜, 그리고 검정색 가방 하나. 정화 씨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민수가 회사 다닐 때 쓰던 가방이구나. 네, 맞아요. 정화 씨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다 꺼내봤지만 USB는 없었습니다. 정화 씨는 가방을 뒤집어 흔들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분명 여기 있을 텐데. 정화 씨는 가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안감을 만져봤어요. 그때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안감 한쪽 모서리에 작은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어요. 윤지야, 여기 봐. 숨겨진 주머니가 있어. 정말요? 정화 씨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USB 하나가 나왔어요. 검은색 USB였습니다. 겉면에는 민수의 필체로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희. 찾았다. 찾았어. 윤지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그 증거. 그래. 이 안에 박철수가 저지른 범죄 증거가 다 들어있을 거야. 지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지안아, 이건 네 아빠가 남긴 거란다. 나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증거야. 지안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박철수 아저씨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 꼭 잡을 거야. 윤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장 확인해 봐야 해요. 제 노트북 가져올게요. 윤지는 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고 켰어요. 부팅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화 씨와 윤지, 지안이는 화면을 지켜봤어요. 지우는 소파에서 숨을 고르며 지켜봤습니다. 노트북이 켜졌습니다. 윤지가 USB를 꽂았어요. 파일 창이 열렸습니다. USB 안에는 폴더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진실이었습니다. 윤지가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파일이 3개 있었어요. 윤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어요. 박철수 회사의 내부 회계 자료였습니다. 정화 씨는 숫자들이 빼곡한 표를 봤어요. 윤지가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여기 봐요. 시청 건축과 과장 김춘수에게 8억 원 송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뇌물이구나. 맞아요. 그리고 여기 날짜 보세요. 건물 붕괴 사고 일주일 후에요.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어요. 윤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압축 파일이었어요. 압축을 풀자 사진이 50장 정도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철근이 성기게 박힌 기둥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도 갈라져 있었어요. 윤지가 사진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이게 철근 누락 증거네요. 저 건물이 무너진 거구나. 네. 안전 규정대로라면 철근이 훨씬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철수가 비용 아끼려고 누락한 거예요. 정화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건물이 무너져서 15명이 죽었다니. 윤지는 세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이번 일은 꼭 부탁드립니다. 박 사장님, 근데 이건 너무 큰 사건이라 8억 드릴게요. 안전검사 서류만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8억. 정말입니까? 네. 내일 비밀 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정화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명백한 뇌물 거래였어요. 녹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족들한테는 합의금 줬습니다. 한 명당 5천만 원씩이요. 그럼 이 일은 묻히는 거네요? 네. 그래야죠. 언론에 알려지면 저희 회사 망합니다. 파일이 끝났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걸로 이길 수 있어요. 박철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그래. 민수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구나. 정화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가 이 증거를 모으다가 박철수에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윤지야, 이걸 당장 검찰에 가져가자. 네, 어머님. 내일 아침 바로 가요. 지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억울함 풀 수 있어요? 윤지가 지안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지안아. 이제 됐어. 네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용감하게 나쁜 사람들을 고발하려고 하셨단다. 지안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지안아. 정화 씨는 지안이와 윤지를 함께 안았습니다. 지우도 천천히 다가와 껴안았어요.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네 뜻을 꼭 이룰게. 박철수를 반드시 법정에 세울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정의를 찾을 차례였습니다. 윤지가 USB를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이거 복사본 만들어 둘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윤지는 USB를 복사했습니다. 원본과 복사본 두 개가 됐어요. 혹시라도 분실하거나 누가 빼앗아갈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정화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윤지야, 오늘은 내가 여기서 자고 갈게. 혼자 집에 가기 싫구나. 어머님, 그럼 제 방 쓰세요.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아니야. 같이 자자. 10년 만에 만났는데. 윤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밤늦게까지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지안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지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지는 병원에서 겪은 일들을 얘기했어요. 정화 씨는 손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새벽 2시쯤 지우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윤지가 지우를 안방으로 옮겼어요. 지안이도 졸린 눈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 씨와 윤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윤지야, 내일 검찰 가면 어떻게 될까? 재수사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박철수 구속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어머님.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꼭 이길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만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창밖으로 첫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정화 씨는 민수의 USB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이제 곧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다음 날 아침, 정화 씨와 윤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청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지안이와 지우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얘들아,
엄마 다녀올게. 점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윤지가 지안이에게 당부했습니다. 엄마 꼭 이기고 와요. 그래, 지안아. 할머니랑 꼭 이기고 올게. 정아 씨는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다녀올게. 약 잘 먹고 있어. 네, 할머니. 파이팅. 두 사람은 민수의 수첩과 USB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어요. 검찰청에 도착하자 정아 씨는 긴장됐습니다. 큰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윤지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민수를 위해서. 두 사람은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앉은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희가 고발할 게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10년 전 교통사고 건이요. 그리고 건물 붕괴 사고 은폐 사건이에요.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잠시만요. 담당 검사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30분쯤 기다리자 한 검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 검사였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김혜진 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일단 조사실로 가시죠. 세 사람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혜진 검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자, 그럼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지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민수의 교통사고, 박철수의 음주운전, 블랙박스 조작, 그리고 1심 무죄 판결. 검사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항소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요. 정아 씨가 가방에서 민수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도 함께요. 이게 제 아들이 죽기 3일 전에 쓴 수첩이에요. 김혜진 검사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읽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건 건물 붕괴 사고 은폐 증거네요? 네. 박철수가 7년 전 광진구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를 은폐했어요. 15명이 죽었는데 뇌물로 묻어버렸어요. 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건, 저도 기억나네요. 당시 단순 안전사고로 처리됐었죠. 아니에요. 박철수가 철근을 누락하고 뇌물을 줘서 은폐한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윤지가 USB를 꺼냈습니다. 검사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회계자료, 현장 사진, 녹취 파일. 김혜진 검사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 하나씩 확인했어요. 엑셀 파일을 보더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명백한 뇌물 증거네요.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철근 누락 사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축법 위반이 확실하네요.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철수와 공무원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검사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증거입니다. 김혜진 검사는 정아 씨와 윤지를 똑바로 봤어요. 두 분, 이 증거로 충분히 재수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지금 딱 10년째죠?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건물 붕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게다가 증거인멸과 뇌물공여는 별도 처벌 대상이에요. 윤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박철수를 잡을 수 있어요? 네. 일단 긴급 체포 영장부터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도요. 박철수 회사와 자택을 다 뒤져야겠어요. 정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죠.
두 분이 10년 동안 고생하셨네요. 김혜진 검사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수 회사와 자택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저녁 무렵 박철수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명성건설 박철수 대표 긴급 체포, 건물 붕괴 사고 은폐 및 뇌물 공여 혐의. 정아 씨와 윤지는 TV 뉴스를 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그래, 드디어 잡혔구나.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정아 씨, 윤지, 지안이, 그리고 지우가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산소호흡기 없이도 법정에 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피고인 박철수를 앞으로 나오게 하세요. 박철수가 죄수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15건, 증거인멸, 뇌물공여, 그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붕괴 사고를 은폐하고 이를 고발하려던 민수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합니다. 정아 씨는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철수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지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정아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안이와 지우도 울고 있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공범 강민호 변호사에게는 증거 조작 및 위증 교사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무너졌습니다. 법정 경비가 그를 부축했어요. 그리고 원고 김선영 씨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 명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원 밖 햇빛이 쏟아지는 계단에서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윤지를 꼭 안았어요. 윤지야, 해냈구나. 10년 만에 해냈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지안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목의 은팔찌를 벗으려 했어요. 할머니, 이제 이거 돌려드려야죠? 정아 씨는 지안이의 손을 잡고 팔찌를 다시 채워줬습니다. 아니야, 지안아. 이건 네 거야. 할머니가 너한테 준 거잖아. 할머니. 지안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정아 씨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지우야. 이제 같이 살자. 할머니 집으로 다 같이 가는 거야. 정말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정아 씨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민수한테 가자. 좋은 소식 전하러. 네 사람은 민수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아 씨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아들아, 엄마 왔다. 윤지랑 지안이, 지우도 같이 왔어. 묘비에는 민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민수야, 드디어 너의 억울함을 풀었어. 박철수가 징역 25년 받았단다. 네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 덕분이야. 윤지가 묘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오빠 약속 지켰어요. 오빠를 죽인 사람을 법정에 세웠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지안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학교에서 당당해요. 우리 아빠가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수술 잘 됐어요. 건강해요.
할머니랑 엄마랑 누나랑 다 같이 잘 살 거예요. 정아 씨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10년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이겼단다. 네가 남긴 용기 덕분이야.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민수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의 고통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윤지가 정아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같이 살 수 있죠? 그럼,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가족이잖아.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정아 씨는 손주들을 양옆으로 안았습니다. 윤지도 함께 안았어요.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포옹했습니다. 6개월 후 정아 씨의 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안이는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우는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윤지는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상금 10억 원 중 일부로 지우의 재수술 비용을 마련했어요. 나머지는 저축하고 건물 붕괴 사고 유족들에게도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정아 씨는 매일 아침 민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어요. 민수야, 네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고맙다, 아들아. 거실에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이가 동생을 간지럽히고 있었어요. 윤지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정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어요. 정아 씨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편히 쉬어라. 엄마가 네 가족 잘 지킬게. 10년 만에 찾은 정예, 그리고 10년 만에 되찾은 가족. 정아 씨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가슴 뭉클하셨나요? 돈을 들고 도망친 줄 알았던 며느리는 사실 10년 동안 홀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해는 미움을 낳았지만 진실은 결국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정아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였죠. 늦었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함께 싸우는 가족의 힘.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운으로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